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법학원의 경제학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새 시즌이 시작이 됐죠. 이제 오늘이 예비순환 첫 시간인데, 경제학 공부를 한번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다. 자, 근데 이제 도입부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머릿속에 상정하는 수강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제 비전공자,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이죠. 체계적으로 학교나 뭐 학원에서 전체 경제 원론 수준의 강의를 전체적으로 잘 준비가 안 된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초수.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시험 준비로는 내가 처음 한다. 자, 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상정하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순환 과정에 보게 되면 예비 순환이 있죠. 이제 예비 순환이 한 23회 정도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학원에서 진행이 될 때 두 개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경제학하고 자, 국제 경제학이 이렇게 구분돼서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경제학이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이죠. 그래서 예비 순환에서는 요 부분, 요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경제학도 예비 순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예비 순환 끝난 다음에 이제 1순환으로 넘어가죠. 1순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제경제학은 예비 순환하고 1순환하고 작년에 나눠서 했었는데, 올해는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경제학 예비 순환 강의를 잘 듣고 나면은, 국제경제학이 업그레이드해서 따로 예비순환하고 1순환하고 할 필요가 없이 통합해서 약간 시간 늘려서 하시면 충분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제학, 미시하고 거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예비순환에서.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에 가서는 이제 두 개 구분이 되죠. 경제학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이렇게 진행이 되겠어요. 국제경제학은 이제 예비순환, 1순환이 한 번에 진행이 되니까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학만 제대로 되면은 국제경제학 통합해서 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역이론이 조금 이제 빡센데 그 부분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예비순환 진행이 되고 1순환이 이제 7월 달에 가게 되는데 예비순환에서는 이제 경제 원론 플러스, 그렇죠? 우리가 이중우 교수님 책에,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고 비전공하게 보니까 바로 미시경제 강론 들어가게 되면 원론 부분이 아주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예비순환에서 쭉 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경제 원론 책을 하나 장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경제학 원론. 요거 이중우 교수님 책이 있죠. 그래서 원론책하고 우리 이중우 교수님 책하고 같이. 근데 이제 진도는 현재 순서나 요거는 우리 이중우 교수님 미시경제학 책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비순환에서 이제 이중우 교수님 책 내용을 거의 커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거나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1순환으로 넘기도록 하고, 예비순환에서는 경제 원론하고 이중우 교수님 책에서 기본 내용을 충실히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에 가서 요때는 이중우 교수님 미시경제학 책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 대개 우리 교수님 책 안에서 이제 이중우 교수님 책 안에서 출제가 돼요. 크게 벗어나는 주제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다루는데 이중우 교수님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미진했던 부분 플러스 알파 해서 전체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하여튼 제가 강의의 범위나, 그렇죠? 강의 범위나 난이도는 정확하게 1순환, 2순환 전부 합쳐서 기출문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 20년간, 물론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최근 한 10년 정도 되겠죠. 근데 경제학이라는 게 뭐 개정이 되거나
판례가 새로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하지만 이제 출제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어서 최근 한 10년인데 그래도 전체 포괄은 한 20년간 포괄 출제된 부분의 범위, 난이도 요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을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의해야 되겠다. 합리적 기대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뭐 공부 범위가 한정없이 넓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신림동에서 다른 강사님들, 우리 두 분 유명한 강사님들, 그분들 강의는 우리 기출문제를 넘는 범위와 난이도를 상당한 정도 커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기출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서 저의 올해 처음 시작하셨는데 목표는 예비순환, 1순환 하고요. 그 다음에 2순환에 가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출문제 봐봐야 경제학을 좀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문제 풀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 중심의 답안 작성하고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순환, 1순환 통해서 저는 이제 강의 내용을 기출문제에 맞춰서 이제 정리해서 할 테니까 그 다음에 2순환에 가서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우리들이 기출문제를 다루면서 이론 정리가 한번 쭉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 목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행시 590제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은 뭐 2년, 3년 머릿속으로 잘 계획하는 게 있는데 나의 목표는 1년 동안에 공부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스스로 기출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난 끌고 가겠다. 이거 근데 엄청나게 바쁩니다. 1년인데 시간 많지. 그렇지 않죠? 다른 과목도 또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과목일 겁니다. 아마. 다른 과목들 뭐 암기하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물론 경제학은 특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590제 시험 문제나 외교원 시험이나 다 대개 미시한 문제, 거시한 문제, 국제경제학 그렇잖아요.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개 보면 미시는 전부 계산 문제고 거시는 이제 서술형, 거시경제 모형 분석하는 문제고 국제경제학이 또 심란하죠. 요게 무역이론하고 국제수지론 크게 보면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무역이론은 미시경제학의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된 또 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제수지론은 거시경제학하고 그렇죠. 거시경제학이 국제수지론에서 이제 개방 거시경제 모형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 문제 출제되니까 미시하나 거시하나 국제경제학인데 우리가 편안하게 번갈아 올해 무역론 하나, 전해 수지론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550제 시험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시험 문제 자체로만 보면 세계적인 수준이죠. 뭐 난이도 그런 나라도 별로 없으니까 일본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말이죠. 이게 학부 수준에서 대학원이 아니다 이거지. 대학원 석사과정이 아닌 학부 수준에서 경제학 공부 가장 최고 난이도와 그렇죠? 넓은 범위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시험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인지하시고 이론을 두 순환에 걸쳐서 예비 1순환에 거쳐서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그게 왜 2순환이 됐냐? 사실 말이요. 경제학 전공자이고 전공하면서 대학교 4학년 경제학과 쭉 다니면서 의식하고 내가 시험 봐야 돼. 의식하고 공부했다 그러면 예비순환, 1순환 따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순환 한 번 정도 이론을 쭉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초수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예비순환 듣고 1순환의 내용이 예비순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심화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학부 수준의 경제학 다루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대학원 수준의 이론 정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 수업에서는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학원 가기 위한 또 대학원의 뭐 중간 기말고사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제학과도 마찬가지죠. 경제학과에서는 그 이론 전공해서 그쪽 부문에 전공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심화된 공부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빼놓고 출제에서 문제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환 과정을 믿고 따라와서 우리 가을에 이순환 기출문제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드맵이 생기게 되겠죠. 경제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하는 부분들이 비로소 이제 경제학 공부할 수 있는 맵이 형성이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합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해년도에 기본적인 과정, 기출문제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안목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플러스 알파에서 연습할 수 있게 돼요. 2차 년도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출문제 때 이때 가서 하고 나면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5공채 시험, 외견 시험에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준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팁을 말씀드리면 공부하는데 오늘도 이제 신문 오다가 제가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학부모가 아들 셋을 저 시골에서 3명을 다 서울대학 보냈다 이거야. 그럼 그 어머니가 하는 방법은 뭐냐? 공부 방법에 대한 가이드, 그렇죠? 방법론이 중요하다. 공부 자체는 뭐 열심히 한단 말이야.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고득점하고 누구는 점수가 여의치 않고 뭐 그러잖아요. 요새 TV 프로그램에 최승재 선생인가? 뭐 그런다고 하는 것인데 방법론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첫 해년도에 이제 예비순환 시작을 하면서 내가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렇죠? 나를 그렇죠? 루틴하게 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 다 계획 세우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의 노트를 반드시 수강 노트죠. 요거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경제학은 특히. 책에다가 밑줄 긋고 이준 교수님 책에다가 밑줄 긋고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 경제학 수강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1년 지나고 2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년도에 내가 합격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렉처 노트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경제학 시험하기 위한 나의 그렇죠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렇게 그렇죠 바인 묶여 있는 노트가 아니라 끼웠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구멍 뚫린 노트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30 노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노트를 그걸로 쭉 해가지고 1순환 때 추가되는 부분 넣고 필요 없는 부분 빼내고 그렇죠. 그래서 수강 노트를 이걸로 작성하십시오. 그럼 이제 예비순환 1순환 하게 되면 아마 한 200페이지 가까이 쌓여질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기출문제 끼워놓고 그렇죠. 자료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자료 정리를 책을 쌓아놓고 이 책은 여기 페이지 넘버링 해둘 수가 없잖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학은 우리가 뭐 경제학 처음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경제학 방법은 어떻게 서술형 말과 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하고 그 다음에 수리적으로 분석하잖아요. 요거 두 개지는 물론 이제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하다 칠판 보게 되면 맨 수식하고 그림밖에 없죠. 그거를 요약해서 그리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답안 작성할 때도 어때요? 그래프 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프 그리지 않는 답안은 득점할 수 없어요. 그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뭐 어때요? 수리적인 그 체계가 전제가 돼 있어서 그림을 그려진단 말이죠. 요걸 연습해야 돼요. 답안 작성
경제학은 사실은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교수님 순서대로 서서 그래프 그리고 수리적으로 써놓고 설명하고, 그래서 답안 작성한다 하는 의미에서도 이게 기초적인 훈련 받는다 생각해서 요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예비순환, 일순환 쭉 경제학이 진행이 될 때 다이어리를 만들자. 그렇죠? 다이어리를 만들어야 돼. 매일. 우리가 오후에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그럼 저녁에 가셔서 복습하잖아요. 복습할 때 흔적을 남기라. 뭐 글 쓰는 얘기가 아니죠. 수필 쓰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다 메모해 줘야 되죠. 오늘 이걸 했는데 이거 미진하다. 내일 다시 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그렇죠? 강사가 강의가 불충분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건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겠다든지, 이 부분은 수리 모형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 간단하게 메모 서너 줄이라도 남겨서, 그래서 요거는 순전히 뭐 나중에 여러분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 갔었지? 이거 살펴보고요. 이거 안 해두고 가면은요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오늘 요것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근데 메모 안 해두고 가면 며칠 지나면 그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가 잊어먹게 된다. 그러면 이제 수습이 안 되죠. 에이씨, 여기 보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반드시 다이어리 해서요. 요약을 해 두셔야 돼. 요거는 순전히 내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서 오늘 이 공부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그렇죠. 이걸 반드시 기록을 해 두셔야 돼. 그럼 이제 한 일주일만 기록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가 미진했던 부분 한 번만 안 되겠다. 한 번 더 봐야 된다든지, 그래프,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진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 요거 반드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교재 읽기. 우리 경제언론하고 이준 교수님 책하고 같이 보자 그랬는데요. 시간이 넉넉하면 다 볼 수도 있겠는데 2시간이 다 허락이 안 되면 이중우 교수님 책만이라도 읽어라 이거지. 그렇죠? 진도 나가는데 교재 읽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실력 쌓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도 뭐 아마 그렇겠지만 3회독하냐 4회독하냐 그런 말 음미해야 돼. 왜? 그래야 그게 우리 서술형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를 특히 중요해. 교재 읽기가. 읽어서 보시고요. 이준 교수님 책만 봐서 읽기가 내용이 잘, 그렇죠? 그럼 원론책을 뒤져야 한다 이 말이죠. 원론책을 충분히 읽고 해서 부분을 보셔야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읽기, 진도별로. 자,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23회 미것이 나누어서 쭉 진행이 될 건데 매일 제가 연습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계속 올려놓을게요. 거의 매일. 그리고 우리 거기 보면은 연습 문제 해가지고 3일에 한 번씩 그거는 우리 5국 공채 분위기가 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건 뭐다? 진도별 연습 문제예요. 원론 수준의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살펴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대개 이제 하루에 9개 내지 10개. 문제 많아요. 어떻게 해? 풀어봐야지. 그러니까 가서 복습하시고 연습 문제 쭉 풀어보시면서 답을 한번 내보시라. 그러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그러면서 다이어리 만드는 거죠. 이 부분 더 봐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공부 즐겁게 하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밀린다, 복습 안 해서 헷갈린다, 이런 거 없겠죠?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가서 냅다 졸고 왔다. 그런 일 없다, 이거지. 그래서 노트 수강하시고, 보고, 교재 읽고, 그 다음에 교과서 연습 문제가 참 좋은데, 그거 지금 풀기가 어려워요. 이준 교수님 연습 문제, 또 우리 주 교수님, 거시경제학 연습 문제가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 다 풀어야 돼 나중에. 지금 풀긴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가 요거 경제학 순환 과정 끝난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 과정을 아무래도 제가 한번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렇죠? 기출문제 접근하고 하는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이제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교재 연습 문제 풀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매일 드리는 연습 문제는 반드시 풀어본다. 시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분량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우왕좌왕하는 시간 많이 줄이시고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하루하루 밀리면 안 돼요. 이거 밀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불감당이죠. 되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첫 해 되게 많이 혼란스럽고 스스로 실망하고 하는 게 진도에 밀려서 손을 놓치버리게 돼 그냥. 또 학원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강의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 끝까지 듣긴 듣는데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매일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따라오십시오. 일순환 끝나면 기출문제에 다가갈 수 있다. 기출문제만 자기가 쭉 풀 수 있으면 어때요? 이건 이렇게 풀면 되고 한번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그 전략과 공부 범위가 설정이 될 것입니다. 올해 1년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왕 공부 시작한 것이니까 첫 해에 우리가 즐겁게 진입이 돼야 되죠. 특히 비전공자, 초수인분들 학교에서 대강 선택을 해서 좀 언론 들었다.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 경험에 보면. 왜냐하면 집중해서 말하자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론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심지어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말이죠. 지난 와가지고 나 고등학교 때 사회 배웠습니다. 그건 좀 심하죠.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 원론 처음에 시작한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아주 처음 시작하면 되게 어때요? 호기심 반짝반짝하고 이게 뭐지? 모르면 또 집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야 되죠. 매일매일 그러셔야 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안 지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진도에 안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 노트 요건 정말 중요해요. 노트 해놔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 이게 복습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강의에 이진구 교수님 책 요약한 요약집이죠, 이거.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쭉 해 나갈 터인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옆에 두고, 되게 그 안에서 제 판서도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거기 있으니까 판서 안 할 거야. 그건 안 돼요. 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교수님 책, 목차 한번 보고 시작을 하십시다. 우선 이제 미시경작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강의를 보면 미시경작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시보다는 강의 분량이 미시 쪽이 많게 돼요. 분량 자체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책을 보면요. 1편, 미시경작 입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제학의 성격.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미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시장, 개별 소비자, 개별 생산자. 그렇죠? 개별, 미시적인, 그렇죠? 분석한단 말이에요. 개별 경제 주체들, 그 다음에 개별 시장. 그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생산물 시장도 있고, 그렇죠? 뭐 책을 사고 판다든지, 영화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요. 생산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소가 투입돼야 되죠.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볼 땐 생산의 3요소 그러죠.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필요한데 뭐가 투입해? 뭐가 투입돼요? 레이버, 노동, 캐피탈. 원래 캐피탈 C지만 독일 해가지고 캐피탈. 그 다음에 내추럴 리소스,
토지 등 자연자원, 3요소 이렇게 말하죠. 생산물 생산하기 위한 요소도 시장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근데 미시형자에서는 주로 여기까지만 다루게 돼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이게 어떤 생산물이건 노동, 자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 누가? 디맨드 서플라이. 수요와 공급자들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전부 시장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계획 경제, 사회주의 경제, 북한 경제가 당국의 계획이죠. 옛날 봉건 체제. 이거는 권력에 의해서, 그렇죠? 권력에 의해서 배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는데, 자, 그 시장이 생산물 시장과 세 가지 요소 시장이다. 그런데 요건 이제 자연자원이라는 것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소 시장 하게 되면 주로 두 가지죠. 노동과 자본 시장. 근데 분석의 논리는 비슷하죠.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 인디비주얼, 개별 공급자들이 모이죠. 개별 소비자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개별 시장에 개별 소비자, 개별 공급자들의 행태를 분석한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미시경제학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게 될 거시경제학은 뭐죠? 시그마, 미시적인 행동이야. 시그마 미시. 모든 생산물 시장 전부 합친 거. 모든 노동시장 전부 합친 거. 그 다음에 모든 수요자, 공급자. 한마디로 뭘까? 생산물 시장을 총합해냈다. 그럼 우리나라의 GDP가 되지 않겠어요? 한 나라의 총생산, GDP란 말이야. 시그마 인디비주얼 마켓이라고 할까? 개별 마켓. 그러니까 TV 시장, 뭐 냉장고 시장, 콩나물 시장 전부 합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이거지. 그래서요,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미시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 개별 시장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고, 거시는 총합한 어그리게이트, 총체적인 분석이 되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방법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이제 국제경제학은 그렇죠. 개별 주체가 시장에서 만나서 근데 지금 수출입을 하게 되잖아요. 개방경제란 말이야. 개방경제 하에서 우리끼리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고 수출 수입하게 되니까 그렇죠. 무역이 발생하겠죠. 그럼 미시경제학의 분석 논리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 무역을 살펴보는 것이 국제무역이론이 되겠고, 자, 총체적인 생산, 그 다음에 또 생산물 수출입하게 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국제 수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 수지 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할 때는 폐쇄, 국민경제 모형 분석이다라고 놓고 보면 요거는 개방경제 모형이 되겠죠. 이게 이제 경제학의 우리가 큰 흐름이 되고 우린 이 안에서 시험 공부하고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미시와 거시경제학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시경제학도 이건 미시경제학에서는 개별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인데 이건 뭘까?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그렇죠? 국산품 전체에 대한 수요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는 미시, 거시, 그 다음에 개방경제도 세계 시장에서 수출입에 의해서 무역, 그것도 시장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전부 뭐예요? 시장 경제에서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경제 문제를 이러한 시장의 수요 공급 이론으로 분석하는 체계, 이걸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 이론 체계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신고전학파. 모든 문제, 이거를
전부 시장 논리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게 신고전학파 책이에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물론 다르죠. 걔들은 계획경제니까 계획을 짜려고 하겠죠. 인풋 아웃풋을 쭉. 우리는 전부 시장에서 해결하게 되죠.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 요걸 우리가 주류 경제학,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비판도 많죠. 야, 어떻게 시장 논리도 전부 해결하냐. 특히 분배 문제 같은 데서. 우리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소득 분배, 나중에 나오겠죠. 분배도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기능적 분배. 거기 이제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볼게. 신고전학파 경제 논리로 자본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거시경제 총체적인 어그리게이트 변수도 총수요, 총공급 시장에서 분석하고 개별 주체, 개별 시장, 미시경제 분석이고 무역도 어때요? 글로벌 마켓에서 그렇죠? 수요 공급, 반도체 수요 공급 요새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아주 위기에 간 것 같아요. 삼성이 전부 시장에서 분석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 입문 거기 목차 1편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 요 분석 관련된 여러 가지 해놓고 그 다음에 2장에 딱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시장, 수요, 공급 이 개념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이 균형되었다. 시장이 균형되면 어때요?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거래하고 돈 내고 지불하고 가격이 시장의 균형으로 의해서 도출되게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미시경제학에 보면 2편에 이제 소비자 이론이죠. 자, 여기 보실래요? 시장 개념 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게 먼저 생산물 시장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지게 돼요. 생산물 시장의 수요,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가격하고 소비량이 어때요? 서로 역으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럴까?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소비자 분석하는 거예요. 2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뭐 쭉 여러 가지가 해서 7장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편부터가 뭐예요? 3편이 생산자 이론이에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공급자가 생산자죠.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들은 최종 목표가 이윤 극대화지.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 생산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데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자 분석해봐야 돼. 즉 비용 함수가 어떻게 도출되냐. 그렇죠. 내가 뭔가 생산해서 내다 팔려면 먼저 이거 생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그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윤 여부는 비용 얼마 들여서 생산한 물건을 얼마 받고 팔 수 있냐. 근데 가격은 내 맘대로 안 돼. 어디서 결정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윤 극대화 과정이 좀 복잡하죠. 먼저 3편에 생산자 이론을 통해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함수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4편 시장 이론으로 간다 이거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근데 보세요. 생산비는 시장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죠. 완전 경쟁 시장이면 생산비가 싸게 먹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생산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생산물 시장 형태에 따라서 가격 결정 논리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4편이 시장 이론이 돼요. 제목만 빨리 볼까요? 어때?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과 독점적 경쟁. 4가지 생산물 시장 형태가 있다. 이거지. 우리는 이제 미경제학에서 또 하나 핫 이슈가 등장하겠죠. 저기서. 시장이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14장은 게임 이론을 했는데 게임 이론은 과점 시장이죠. 소수 몇 개의 기업이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게임하는 거죠.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잖아요. 딱 게임도 많이 하겠지만
워게임이야, 워게임. 바로 그 게임 논리가 과점시장, 기업의, 독과점 기업의 행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생산물 시장이에요. 4편까지 끝났어요. 그럼 5편은 뭔다고? 요소시장입니다. 생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생산 요소가 이제 각각 노동, 자본, 자연 자원 이렇게 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분석합니다. 노동과 자본 분석, 요소 시장 분석의 논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노동이나 자본 시장 분석 논리가 다르지 않다. 이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시장에서 소득 분배가 결정이 돼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분배가 시장에서 결정이 돼. 네가 시장에 뭘 제공할 수 있느냐? 너 시장에 제공 못해? 그럼 너 소득 없어.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싸늘하죠. 이게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6편이 거시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아주 이론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자원 배분이 과연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균형이론, 후생 경제학,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19장 시장 실패 보면 어때요? 시장이 완벽한, 그렇죠? 해결사는 아니더라.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다뤄보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미시경제학의 흐름은 어때요?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본주의는 신고전학파, 시장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다음에 소비자, 생산자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요소시장. 그 다음에 그러한 시장은 과연 효율적인 시장이냐? 희소성의 법칙. 그렇죠. 희소한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이냐. 이거 평가하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완벽하지 않다. 시장 실패. 이렇게 해서 이제 단락이 지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7편은 보게 되면 미시경제 이론의 새로운 지평. 그래가지고요. 거기 뭐 정보경제, 법경제, 금융시장 이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3장이 행태경제 이론 됐는데 여기는 시험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정보경제론에서는 간단하게 뭐 도덕적회 역선택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요. 법경제는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21장. 그 다음에 22장이 금융시장인데요. 요거는 주식시장 분석이에요.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주식시장을 제대로 잘 안 해. 주식시장, 재무관리, 경영학에서 주로 하게 되죠. 그 주제를 간단하게 보는 것이고 맨 마지막 23장은 우리 이중우 교수님이 행태경제이론 국내에 도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다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비합리적인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경제주체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친구하고 소주 마시는데 어때요? 나 할 일이 있는데 군대 간다 그러면 연락하고 딴 거 다 그만두고 가잖아. 그게 행태경제야.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 제가 아주 너무나 피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최적화하는 경제주체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다루는 것이 행태경제이론. 행태경제도 우리 시험에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또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뭐다? 그렇죠. 모든 자원 배분, 경제활동은 시장에서 그렇죠. 이루어지게 되죠. 시장은 만남의 장소다. 수요, 사고 싶은 마음, 팔고 싶은 사람. 이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시고 두 번째가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생산물 수요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 다음에 기업이죠. 공급자.
그래서 이제 시장 형태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가 생산 요소 시장.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율성을 평가하는 이걸 우리가 웰페어 이코노믹스, 후생 경제학이라고 해요. 이 전체를 묶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냐, 경제 체제냐 하는 웰페어 이코노믹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교재 교수님 책의 1편 보시죠. 미시경제학에 입문해서 1장. 1장을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제 유인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요약해 놓은 걸 보면은 1장 뭐 간단한데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 놨어요. 합리성.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어떻다? 합리적이다. 두 번째가 모든 경제 주체들은 자기 행위를 최적화를 추구한다. 최적. 그 다음에 균형이지. 시장 균형에 의해서 자원 배분, 가격과 거래량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간단히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재 한번 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제학과 미시경제는 거기 쭉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미시경제, 거시경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일부러 페이지를 넘겨보는 거예요. 읽어보시라고. 꼭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경제학의 방법론.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이론을 만들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적용하느냐. 이게 방법론이죠. 그래서 경제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이론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연역적, 귀납적 방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적화라는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적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교수님 책의 9페이지에 1장 3절 최적화 문제인데, 자, 보세요. 크게 이제 생산물 중심으로 본다면 어떤 생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이는데 소비자들이죠. 공급자는 기업이죠. 공급자 기업. 그럼 우리가 상정하는 시장에 모여서 행동하는 소비자와 기업은 다 어떻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겠죠. 합리성이에요. 근데 이 합리성에서 우리가 대전제가 있어요. 합리성은 어떤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 우선이다, 다른 사람 우선이다. 자기 우선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세상이 말이죠. 세상다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더불어 살아야지. 네 생각만 하냐. 근데 안타깝게도 네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그게 나중에 사악하지 않다라는 게 얘기가 되는데, 셀프 인터레스트예요. 이기적인 것이라는 전제로 얘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이제 경제 문제로 맞춰서 합리적이다. 그럼 뭘까요?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나 기업이나, 그리고 우리 경제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 그러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소비자, 합리적인 정부, 합리적인 기업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C 분석이에요. 베니핏 코스트란 말이에요. 비용. 우리가 뭐 생산 활동을 하건 소비하건 또 정부가, 여러분 공무원 되실 분들이잖아요. 공무원이 돼서 공직을 수행할 때도 뭐예요? 편익비용이죠. 그래서 가장 BC 편익비용 뺀 뭐예요? 순편익이죠. 이걸 어떻게 하도록 한다? 맥시마이즈 하는 게 경제적 합리성이다. 기업이면 기업, 소비자, 정부, 공무원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소비자는 어때? 돈 들여서 소비하죠? 뭐 때문에? 배고파서, 재밌으라고, 친구하고 소주 한잔 하는 거, 자기 편익을 위해서. 근데 돈이 들어가. 그 순편익이고. 기업은 뭐지? 생산해서, 비용도 생산해서 뭐예요? 매출액이죠? 요 뺀 게 뭐겠어? 이윤이 되겠지.
그거 극대화해요. 정부는 국민 세금 걷어서 세금이죠. 국민을 위해서 SOC 건설하더라도 아주 제일 가장 바람직하게 순편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이타적인 거 고려하지 말자. 이기적이다. 그럼 한번 봐봐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이기적으로 행동해. 그러면 사회 전체 공익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극대화된단 말이죠. 합리성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 대신 전제 조건은 뭘까요? 법을 어기면 안 돼. 준법.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돼. 남의 피해를 주지 말고. 그렇죠? 각자가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공익과 조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예요? 아주 날카로운 이기심이 터져 나오는 장소입니다. 소비자들은 다 나를 위해서 오늘 엄마 장에 가서 내 뭐 사야 맛있게 먹을까? 저 할머니가 장사를 못했어. 아유 내가 사드릴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공익하고 조화가 되더라. 시장 균형은 따라서 뭐야?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 안에 생산자, 소비자들 다 자기의 셀프 인터레스트가 극대화되어 있고 그게 이제 그러한 우주관이죠. 그러한 세계관. 편익이야. 그러면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게 순편이 극대화다. 그러면 경제적 합리성, 합리적인 행동은 뭐가 될까? 편익은 극대화하죠. 비용은 최소화하는 게 경제적 합리주의다.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때요? 내 5공채 합격해야 되겠어. 최적화는.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편익은 어떻게 열심히 득점해서 빨리 합격하는 것이죠. 비용은 시간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효율적으로 내가 덜 시간 들여서 공부할 것이냐. 자, 이것이 순편익.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런데 두 가지죠.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첫 번째 토탈 개념이 아니다. 토탈이 아니라 뭐다? 마지널 개념이다. 뭐야 이거? 한계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계. 그래서 경제학은 수학이 들어오게 됐죠. 미분, 한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친구랑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너하고 마시는데 들어간 전체 비용하고 전체 편익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주 한 잔 할래? 전화 왔을 때부터 선택하는 거죠. 아 오늘 바빠서 안 되는데 또 아니면 그래 나 오늘 시간 괜찮아 만났어. 한 병 할래? 한 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병 더 할래? 처음부터 마주 앉아가지고서 10병 먹고 오늘 실은 끊겨서 집에 간 거자. 그거 안 된다 이거지. 하나하나 경제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계적 편익과 비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널 베니핏, 마지널 코스트, 한계. 그럼 저걸 한계라는 것을 개념이 아니라 실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수학이 도입해야 되죠. 그럼 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학에 수학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익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소비자의 편익은 효용이죠. 기업의 편익은 매출액이고 정치 요새 국회의원 선거가 난리가 나는데 정치 정당이라고 해요. 정당의 편익은 뭐가 될까? 득표수죠. 내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좋은 공약을 제시하고 그래서 표를 많이 얻겠나. 편익이란 말.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야?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비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다? 우리가 말하는 비용 하게 되면 회계적 비용이죠. 화폐적 비용.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거.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그 명시적 비용, 화폐적 비용뿐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시간을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대안, 여러 가지, 내가 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 뭐다? 최고 가치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1시간 소주 만나서 즐겼는데, 친구랑 소주 마시지 않았다면, 경제학 공부했을 거다? 아니면 엄마가 집에 와서 이거 살림 좀 재배치하자고, 야, 가구 좀 옮기자. 그거 안 했지? 아니면 알바하러 갔더라면 그거 포기했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선택한 대안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기회비용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서 맨날 하는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 공부한 수험생은 말이지. 1시간 놀았어. 1시간만 노는 게 아니다. 이거지. 뭘 놀았어? 다른 걸 했더라면. 경제학 복습해야 되는데 안 놀았어. 1시간 경제학 공부 못했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했었던 거. 그것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오늘 계획보다도 한 2시간을 공부 안 했다. 기회비용이 뭘까요? 2시간 경제학 공부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뭔가 2시간 할 수 있었던 것까지 그 중에서 최고같이 더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우리 잘 아는 개념이죠. 그래서 교재 한번 쭉 읽어주시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순편이 극대다. 그리고 한계 개념이며 비용에는 그렇죠. 기회비용 개념이 된다. 그 다음에가 이제 최적화란 말이 등장을 했죠. 거기 보시면 10페이지가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야. 11페이지가 최적화인데요. 여기 보세요.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BC 분석인데 얘가 플러스다. 그러면 이거 뭐지? 합리적이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순편익이 플러스야. 그러면 잘했어 나. 만약에 해봤더니 이게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내가 오늘 엄한 짓 했구만. 근데 순편익이 그냥 플러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적화는 뭐라고? 극대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순편익을 보면 꽤 순편익이 안 나오는 시간 잘 보내서 그게 아니라 과연 너 극대화했어.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최적화하는 상태야. 소비자는 자기 순편익 최적화했다. 기업은 자기 순편익을 최적화했다. 정부도, 국회의원, 대통령도 다 최적화해야 돼. 최적. 그렇죠? 그래서 최적화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되는데, 근데 최적화라는 것도 말로 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수학적으로 분석해봐야 돼. 여기서 수학적 개념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편익 극대화. 순편익이 플러스다? 합리적이다. 그냥 플러스에 멈추질 않고 이것을 극대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으로부터 모든 소비자, 모든 기업의 소비 행위와 기업의 생산활동 행위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최적화했어 이제.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기업은 이용 극대화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균형, 이퀄리브리움, 균형이 결정이 됐다. 그 말은 말이죠. 어떤 생산물이 100개가 이퀄리브리움 퀀티티,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 10,000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자고. 무수히 많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서로 시장에서 어울려서 각자 그렇죠? 순편익 극대화를 통해서 생산 소비하는데 균형이 이루어졌다. 경제학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균형은 뭐다? 물리학적 개념이에요. 힘의 균형입니다. 양쪽 힘이 똑같아요. 그럼 시장의 힘은 뭐겠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지. 사고 싶다, 팔고 싶다. 양쪽 힘이 팽팽해. 이게 균형이다. 이거지. 그럼 100개가 뭐예요? 전체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수량이 맥시멈 100개고 생산자 팔고 싶은 수량이 맥시멈 100개다. 균형이란 말이야. 만약에 이게 균형이 아니다 그러면 계속 변화하겠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균형이 됐어. 자, 그러면
힘의 균형이다. 그럼 보세요. 이 균형은 일단 균형에 도달하게 되면 변화가 있다 없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양쪽 힘이 똑같으면 팽팽하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시솔 타도 그렇고 줄다리기 해도 그렇고. 근데 이 균형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그렇죠? 어제 100개 10,000원이었는데 오늘 장에 가보니까 사과값이 뭐 하나가 그렇죠? 5,000원으로 올라있고 매일 변화하잖아. 그건 균형이 변화하는 거죠. 어제 불균형, 오늘 불균형이 아니고 어제도 균형이고 오늘도 균형인데 변동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건 변화. 어제하고 달라. 소비자들의 마음이 달라졌고 기업에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걸 우리가 여건 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균형이 이루어졌어.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소비자나 생산자 쪽에서 여건, 마음이 바뀌거나 뭐 비용 조건이 바뀌거나 여건이 변하게 되면 균형이 이동하게 될 거다. 그런 개념인데 13페이지 그림을 보면 그렇죠. 균형이야. 근데 거기 그림 보면 재밌잖아요. 1번 균형 있고 3번 균형인데 1번은 어때? 움직이지 않고 있어. 산 정상에 동그란 공이. 3번도 최저점에서 머물러 있죠. 균형이야. 근데 1번은 어때? 균형이긴 한데 아씨 아슬아슬하죠. 여건이 조금만 변하면 어떻게 돼? 떨어져 가버려. 불균형이 돼서 굴러가 버리죠. 그러나 3번 균형은 어때? 안정적이야. 자, 그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어야 해요. 불안정적 균형은 의미가 없어. 좀 언제 깨질지 모르는데. 그럼 안정적 균형은 뭐죠? 현재 균형인데 어떤 여건이 변화해서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돼? 시장 스스로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균형의 안정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에서 ISLM 모형 같은 것도 보면 불균형이 발생할 때 가만 놔두면 돌아오더라. 이게 안정적 균형이죠. 그래서 안정적 균형은 지금 현재 균형 상태인데 여건 변화해서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책 어디인가 이제 나올 텐데. 그러면 모든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가 있죠. 두 가지죠.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잘 나누느냐.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균등 분배하는 게 좋겠지. 쌀한가마가 있어. 동네 마을 주민이 10가구가 있어. 가능하면 나눠야 되죠. 이게 분배 문제란 말이야. 소득 분배는 공평해야 되죠. 근데 공평하다는 말엔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일 많이 한 놈이 더 많이 가져가고 일 덜 한 놈은 조금 가져가. 그게 공평이죠. 그걸 넘어선 개념 뭐가 있을까? 야, 그렇더라도 저 양반은 연세가 많고 할머니잖아. 힘이 작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젊은 놈이 말이야. 그렇다고 할머니 거 다 갖고 가냐? 네가 이랬다고? 그게 뭐예요? 균등이란 말이야. 균등.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평성은 뭐다? 균등성이죠. 그렇죠. 소년가정,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는 가정, 또 장년 가정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의 총소득이 가능하면 균등하게 분배됐으면 좋겠다. 그걸 공평하다. 자, 그랬을 때 말이요. 이건 뭐 어느 경제체제이든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인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뭐다? 우리의 경제체제는 자원 배분 문제와 소득 분배가 다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이거야. 그렇죠? 시장 경제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주의라면 당구의 계획이고요. 조선 시대는 어명이요. 그렇죠? 권력에 의해서 해결이 될 것이에요. 이것인데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죠. 시장 실패는 뭐예요?
그렇지. 시장에 맡겨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생산물도 자원 배분, 요소도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시장이 기본적으로 어때? 효율적이고 공평성하냐? 그렇더라. 인류가 발견한 어떤 경제 체제보다도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체제다. 효율적인 체제다라는 것이 판정이 됐어요. 효율성 오케이야. 근데 이거 안타깝겠지. 자본주의는 소득 분배 공평, 자 균등성이에요. 균등성 어때? 원천적으로 안 돼. 왜? 사유재산 제도?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분배받는 세상이 자본주의잖아요. 그걸 균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장 실패죠? 모든 걸 시장이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시장이 해결 못해. 시장 실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좌파 우파가 나오고 진보 보수가 생기는 것이죠. 갈등이란 말이야. 그럼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생각에 따라 다를 거고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죠. 진보 대통령, 보수 대통령. 국민의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시장에 맡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효율적이긴 한데 시장에 맡겼더니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시장 실패다 이거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지. 정부가 재분배 정책,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에 맡겼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인데 시장에 맡겼더니 비효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닐 수도.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다? 정부 개입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시장 실패 가서 조금.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고전학파 경제학 미시 분석은 전부 완벽하게 시장 분석이 되겠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늘 아쉬운 건 뭐예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그렇죠? 불균등한 자원 배분 체제다. 갈등이 있게 됐다. 그러니까 막스가 나온 거죠. 사회주의 혁명, 균등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근데 걔들도 실패했고. 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시경제학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여기 한 번만 짬 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챙겨두시고. 자, 그래서 앞에 얘기 간단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순환과정 어떻게 될 것인지 앞에 도입부 살짝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2장.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가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